안녕하십니까, 김봉현입니다. 오늘은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임명된 후 한 달여 만인 8월 12일부터 원희룡 전 지사의 사퇴로 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한 지 지난 19일로 벌써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을 모시고 도정 운영 전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국회로 정부 부처로 또 정당으로 뭐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더 해야 되는데 네. 더 뛰어야 될 걸 좀 덜 뛰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예. 우선 도민들께 권한대행으로서의 소감과 각오를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뭐 도민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6월 25일 날 제주 행정부지사로 부임을 하고 또 그 상황에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또 원희룡 전 도지사님께서 또 사태로 인해서 도민들께서는 이제 좀 불안한 그런 아마 심리가 작용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어떤 해야 할 일로서 이제 주목받는 것은 첫 번째는 그동안에 송악선언이라고 해서 어떤 자연 환경 보존과 그다음에 개발이라는 두 개의 조화로움을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와 그다음에 하수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문제를 또 치유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많이 피로감도 높으시고 그다음에 생활고도 또 상당해서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내부적으로 또 일상회복 추진단도 만들고 그다음에 의회와 같이 추진위원회들이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면서 도민들 구석구석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민선 8기를 앞두고 있는데 민선 8기까지는 저희들이 뭔가를 좀 해야 돼서 사실상 민선 8기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 단계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추진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게 되다 보면 도민들께서도 좀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또 제주에는 또 미래 또 발전 방향이라든지 미래 가치가 또 미리 준비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소감과 각오를 부탁드렸는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준비되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서 제주살이도 이제 뭐 얼마나 되셨죠? 이제 제주살이 하신 지가? 이제 6월 말에 오셨으니까 6월 25일 왔으니까 이제 딱 5개월 되셨네요. 5개월 됐네요. 제주살이 어떠십니까? 그거 물어보면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현장을 다니고 또 뭐 국회로 가랴 또 의회 또 일도 보랴 해서 바쁘지만 현장을 한 40여 군데를 봤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동을 하면서 사실 자연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피상적으로는 이게 봤기 때문에 아무튼 오름이라든지 멀리서 보이는 한라산의 전경 이런 것을 보면서 좀 힐링을 했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거라고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그 제주에서 힐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일 텐데요. 구체적인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도 잠시 계셨습니다만 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전임도정에서 추진해왔던 송악선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 뜻을 맨 처음 공표하셨습니다. 송악선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후속 조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송악선언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또 보고도 받고 그다음 현장도
거의 대부분 다 둘러봤습니다만 기본 취지는 환경 보존과 네. 그다음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 이게 기본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5개의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지사님께서 설정을 해 놓으셨고 네. 한 가지의 제도 준비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5+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1호가 송악산 네. 뉴오션타운 유원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경관 사유화 문제도 있었고 환경 훼손도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용역을 11월 초에 네. 착수를 했습니다. 네. 내년 12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그 용역에 담아 있는 많은 방향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우리 송악선의 기본 취지에 맞추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동물 테마파크죠. 그래서 동물 테마파크는 뭐 제가 오기 전에 3월달에 개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외래 동물종 도입이라는 것들이 과연 제주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네. 의문이 제기했고 그와 함께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의견도 같이 첨부가 돼서 부결된 바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일단락된 걸로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재플랜 후에 자본 신뢰도, 그다음에 네. 네. 사업 내용의 충실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11월 달에 개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네. 일단락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번째가 중문 주상 전리대인데 이 부분은 많은 절차를 거치고 해서 사실은 기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개발 계획을 가져온다면 그것들이 송악서 성원과 또 조화롭게 된다면 그 부분은 또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 타운인데 의료, 휴양, 재활 기능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보건의료의 교육 훈련, 그다음에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유치가 목표인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8월에 광주 고법에서 저희 도가 사실 이제 패소를 했고 네. 또 저희는 그래 또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네. 계류 중이죠.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송악선의 실효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도 개선을 준중에 있는데요. 제주의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고 또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자본 신뢰도, 환경 영향 관계, 도민 수익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표를 이제 마련했고 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도 신설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도 개발 사업 승인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되게 되면 제도적으로도 완비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제주가 유사일에 정말 많은 그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거듭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난개발에 의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섬 정체성의 위기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관련 이슈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전임 원희룡 지사께서는 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가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제2공항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혹시 권한대행께서도 제2공항 관련한 입장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보다는 이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제2공항 문제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도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됐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책사업으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또 그런 그 정부의 정책에 또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상당히 이제 이 갈등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갈등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제일 많이 제기되는 게 현재 항공 이용객들의 이제 안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1분 20초, 1분 40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항공 이용객의 안전 문제를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산남과 산북 지역의 어떤 균형 문제, 균형 갈등 문제, 이 부분이 또 있어야 될 거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큰 틀에 있어서의 환경 보존과 그다음에 개발과의 어떤 균형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주 전체적으로는 관광객 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까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운영이 돼서 거기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또 얘기를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이 우리 제주도에서 이 갈등이 더 번지지 않고 완화 내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님도 이렇게 동백 배지를 달고 계시고, 저도 달고 있습니다만, 제주 4.3 특별법 보완입법 과정이 현재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직접 상경도 했었고, 국회 법안소위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 안에 보완입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돼야만 내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상황입니다. 이 국회 보완입법 과정에 따른 제주도의 어떤 후속 행정조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는 의결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에 행안위 전체위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법사위원회가 통과가 되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 법안과 예산 1,810억 원이 아마도 지금 예정된 국회 일정에 의하면 12월 2일 정도에 의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위해서 접수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 그다음에 양행정시, 읍면동에 팀을 만들고 직원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청과 양행정시에는 22명을 추가 배치를 할 거고, 읍면동에는 55명의 보조 인력들을 추가를 배치를 해서 차질 없이 5년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5년 동안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 희생자 유족분들이 고령이시고 해서 워낙 오랜 시간 또 갈망해온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도 좀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서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그 제주도 관광객 얘기도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2006년도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와 비교하면 당시 도민 인구가 약 50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9만, 7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당시 530만 명이었는데 지금 15년 만에 벌써 최대 1,700만 명까지도 이르렀습니다. 뭐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만 벌써 1,0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까? 정주 인구 그리고 관광객 급증, 뭐 이것은 결국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매년 쓰레기 대란, 처리 대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뭐 플라스틱, 또 각종 해양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데,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크게 보면 이제 환경 폐기물과 관련해서 이제 생활 폐기물, 그다음에 건축 폐기물 등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가 있는데,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완공돼서 운영 중인 동북 매립장에서 이제 전량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폐기물은 이제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서 민간 중간 처리업자를 통해서 99%는 다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1% 정도는 자체 제주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하고 의료 폐기물은 특히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에는
그 지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전량 도에 반출되고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2023년 4월에 광역생활차원 헬스센터가 또 완공이 되게 되고, 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24년도 1월에 완공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는 매립과 소각, 그다음에 재활용, 음식물 처리, 이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이 광역 지체를 갖추게 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해양 폐기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류, 그다음에 스티로폼류, 그다음에 괭생이 모자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폐기물은 이제 수거와 처리 두 개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수거 측면에서 보면 도내 16개의 중간 집화장이 있습니다. 그 집화장에서 분리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성 대기를 또 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염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도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괭생이 모자반이 이제 문제인데, 전량 퇴비로 만들어서 농업과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해양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2017년도에는 바다환경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됐는데, 이게 2019년부터는 또 국비를 지원을 해주게 돼서 일단 수범 사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까지 173명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50여 명이 더 늘어서 231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쓰레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환경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 지구적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전 지구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네네. 예. 제주도가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해서 일찍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실현해 왔습니다. 또 최근 또 제주도가 유엔 기후 변화 총회에서 또 그 큰 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면엔 뭐 전기차 배터리, 폐배터리 문제, 또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 여러 가지가 또 저희가 또 일찍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어떤 제주도정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아마 도민들께서 이해하시기 네.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폐자원 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전기차에 배터리 문제가 있을 거고, 태양광에 있어서 이 패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제 보급 확대에 따라서 우리 제주는 벌써부터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이거를 재사용할까라는 문제에 어떤 집중을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6월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설치해서 회수에서 상용화까지 배터리를 전주기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회수와 보관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도내 11개 자동차 폐차장에 배터리 탈거 장비 등을 구축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보관 용량을 500개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제주 TP에다가 중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관 중인 배터리 활용을 위해서는 2019년부터 5개 제품을 개발하고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고, 2023년까지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국가 인증이 완료되면 바로 상용화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은 문제가 이제 그 폐배터리의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성 검사 지원을 위해서 2022년까지 내년까지는 ESS나 UPS 등 고정형이 있습니다. 고정형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모빌리티 같은 이동형 제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22년과 24년까지 인증 체계를 구축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배터리 검사국으로 지정하면, 거기에서 등록을 하면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처리와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태양광 패널은 통상 경제적인 주기가 이제 20년, 또 길게는 25년까지 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제주의 경우는 아직 20년이 안 돼서 태풍이나 이런 측면에서 네. 미미하게 이제 훼손된 패널은 발생하고 있지만 생명 주기가 다 돼서 아직 20년이 안 된 네, 대단히 그렇죠. 네. 패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장은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충북 진천시에 폐패널 재활용 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2023년부터는 거기에서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한편 도내 태양광 폐패널 처리를 위해서 제주 순환조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패널 재활용 산업을 포함시켜서 민간 재활용 사업자를 유치하거나 네, 네. 도내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이제 출력 제어 제한 문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출력 제어는 전력 공급이 전력 수요를 네, 네. 초감에 따라서 일정 발전기 가동을 중단시키는 이런 용어인데, 이에 따라서 풍력 발전 사업자의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도 사실상 위축을 받게 되고, 그렇죠. 네. 제주에서도 여론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응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계신데,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버되는 출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하는 문제가 그렇죠. 또 재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는 출력 제어되는 양을 전력을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응답형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플러스 DR이라든지 V2G 같은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소비를 더 진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단계를 쓰고 남은 전기는 사실상은 이제 제1 해저선을 통해서 지금 역송을 하고 있는데, 제3 해저선이 이제 완공이 되면 그걸 통해서 출력 제어되는 부분의 한 70%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송을 하지 않고도 우리 제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을 우리 제주 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촘촘한 에너지 그리드 정책까지도 소상히 좀 잘 살펴보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뭐 중앙부처도 계셨지만 일선 지자체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뭐 민원의 강도는 익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도 생활 쓰레기 또 하수 처리 시설 등등과 관련한 그 공사 부지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도청 앞에서도 뭐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근본적인 그 진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그 처리시설 공사 문제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추진마다 반복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어떤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갈등은 해결책은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응하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쌍방간의 노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 방법, 특히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이제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고 불립니다. 아직까지도 미좀은 좀 완화해서 기피시설로 보이게 되는데, 기피시설을 관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어떤 측면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한 끝에 일단은 기피시설이 필요하면 그 기피시설이 필요한 부분에서 공모를 하자. 그래서 그 공모 요건에 맞는 이제 마을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총 예산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역 수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가동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액의 또
또 몇 퍼센트는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시설별로 지원 액수라든지 지원 규모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의 어떤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조례에 그걸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이제 사업들에 있어서 사실상은 이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아마도 그 순간순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되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지원하겠다 해놓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몇 가지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추가적인 또 사업을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서로 약속한 거는 서로 지키면서 나가는 그런 신뢰의 문제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서로 계약이나 협약을 맺을 때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 또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수정해야 될 사항도 있을 생기겠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합리적이면 수용을 해주는 그런 또 열린 마음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정착이 되어 나가게 되면 우리 도민들께서도 도에서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자, 이렇게 맞장구만 잘 쳐주시면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조금만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뭐 말씀대로라면 도정과 지역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 문제가 애초에 차단되겠습니다만, 또 현실이 또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정이 좀 꾸준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지원하는 방안을 좀 냉철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워킹그룹도 가동 중이죠. 국민적 공감대, 또 형평성 문제 이런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충분히 당위성이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제주 차원의 정교한 대응 논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정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워킹그룹도 있고, 그래서 도 내에서는 사실상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전 국민적인 이제 공감대 형성이 또 필요할 텐데,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아무튼 그 명확한 논리, 또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이런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주도에서의 환경기여금 제도의 큰 장점은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쇄성이라는 게 제일 크고, 공간에 분리가 있다는 측면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리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일단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적으로는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걸 구현을 해 나가야 될 텐데, 8차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되게 되면 아마도 도입이 될 텐데, 말처럼 쉬운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또 그런 부분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다음 정부에서 아무튼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 2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방역 대책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정말 차별화된 제주형 방역 대책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주만큼 차별화된 방역 정책을 도입한 시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2월 25일부터 직면하게 됐었는데 네. 우리 방역 체계 지금 우리 확진자의 대부분이 나오는 게 집단 발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다음에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곳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도입한 제주 안심 코드라는 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확진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서는 동선 파악을 역추적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멈출 텐데 제주의 안심 코드는 역추적이 아주 빠르게 그렇죠.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제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제주 공항에서 이제 발열 감지를 하고 발열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웍스루를 통해서 실적으로 양성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기 전에 미리미리 차단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체계를 꾸준히 잘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집단 발병의 근원지를 찾아내서 빨리빨리 확진자를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접촉자를 격리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다면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큰 거는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률이 사실은 저희 제주가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제주는 이제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소식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에서 예방접종에 사고자가 발생했다고 이제 언론에 나오면 동부 지역에 있는 분이 거의 즉시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이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또 언론에 쏟는 관심들이 우리 제주만큼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파 속도가 늦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외부 영향이 상당히 커서 어떤 심적인 요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방접종을 1차, 2차까지 끝내고 지금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 다음에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부스터샷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50대, 저 같은 50대 연령도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이렇게 통보를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그 부분에서 좀 협조를 더 빨리 해주시면 확진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중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도 좀 저희가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살이 5개월 되셨다고 앞서 말씀해 계셨는데 뭐 혹시 그 사택에서 뭐 식사도 가끔 손수 지어 드십니까? 처음에는 해 먹었습니다. 해 먹었는데 게을러지겠죠. 게을러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시켜서 먹게 되고 어느 경우에는 사무실에 일을 하다가 저녁을 식당에서 먹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굶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일선에 계신 주부들께서 또 평범한 소시민들께서 장보기가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제주 지역 물가가 4월 이후에 지금 7개월 연속 전년 대비해서 3%대의 고공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 차원의 물가 안정화 대책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물가 문제는 뭐 우리 도민들을 만나지 않고도 느끼는 게 저희 뭐 9급, 8급 직원들의 월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식당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정도로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 쪽에 물가가 오른 거는 선생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섬적 특성상 일단 물류비가 네, 그렇죠. 또 추가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일 큰 것들이 농축수산물, 그다음에 석유류 이 부분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제주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공급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요금을 좀 올려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농축수산물 같은 게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외식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외식을 하게 되니까 소비 비중이 높아져서 그렇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역적 단위에서는 사실 해결하는 건 극히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대비를 같이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도도 그렇다고도 손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부터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 6개 중점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관리라든지 가격 표시, 가격의 과다 인상 이런 부분에서 실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하고 마트에 대해서는 장바구니 물가 공개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축협 등 유관기관, 그다음에 관련 단체, 또 도민들과 함께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그동안 이제 공직자로서 중앙부처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 오셨습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 막바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남은 기간 최대한 도민사회를 위해서 역량을 쏟아 부으셔야 할 텐데, 끝으로 차기 도정에 출범하기 전까지 권한대행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도 소개해 주시고 도민사회께 끝으로 인사 말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우리 제주의 생명산업이 이제 1차 산업,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문화 관광산업에 대해서 다시 제2치 또는 더 한 발짝 나가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 대상 측면에서 보면 또 고령자,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래 먹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는 우리가 닦아놓고 민선 8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 제재가 시작돼서 이제 3개월이 남았고 아직 한 8개월 정도가 더 남았기 때문에 아무튼 도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우리 도민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선도지사만큼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과 정책 준비에 있어서 분명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권한대행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또 공백 없는 업무 수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도민들의 명을 받들어서 도지사 공백을 거뜬히 메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도민과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내주신 구만섭 권한대행님 감사합니다.